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른바 우영우 신드롬을 꼬집는 내용의 만평을 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룬 드라마 주인공엔 공감하면서 현실 속 장애인 활동가들에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코너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무료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이 더 소중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덜 소중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 특성상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액수가 크지만 세금 감면 폭은 소득이 적을수록 훨씬 커진다는 의미였을 텐데요. 과연 이런 설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모든 근로소득자가 적용받고 있는 공제 항목을 적용해 직장인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연봉 7,500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 구간 사람들은 1년에 54만 원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보지만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는 불과 3만 8,590원, 연소득이 2,400만 원인 사람들은 세 경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경감폭이 커진다는 단순 계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일 텐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연봉 3천만 원 이하란 점에서 세제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제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생활비 10만 원, 20만 원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과 중산층이란 걸 설마 잊고 있는 건 아니겠죠?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죠?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석 달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저녁에 좀 화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을 적지 않게 놀라게 했던 소식부터 좀 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과 나눈 듯한 메시지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메시지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권성동 대행이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가 되자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이 대표에 대한 윤심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권 대행은 즉각 SNS에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대행까지 맡게 된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사실 설득력을 그렇게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문자 내용이 한심 그 자체라면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허언이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뭐 사실상 지금 직무대행도 당대표라고 치면 여당 당대표가 네. 주고받는 메시지가 공개된 건 제 기억으로는 없고 처음이는 일 같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렇게 의원들의 메시지나 휴대폰 장면이 노출되는 적은 꽤 경우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잘못을 하시는 실수를 하시는지 아니 근데 이것은 의아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네. 뭐 의원들 간에 장관하고 의원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과 네.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지목이 된 네. 이준석 대표 반응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후 50여 분이 지난 시점에서 SNS를 하나 올리긴 했는데요. 네. 이 관련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울릉도에 방문을 한 후 울릉도 발전에 관한 글이 올라왔을 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절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요.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언론 보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친 이준석계 인사들이 사실상 이건 이준석 죽이기를 시인한 것 아니냐. 논리에서 혹은 징계를 한 것 자체가 그렇죠. 좀 뭔가 기획된 것이었다. 그것도 워낙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네.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 권성동 대행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러예요? 문자를 공개한 것이 뭐 그런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당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의미예요? 이른바 뭐 내가 핵관 중에 핵관이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자 장면을 노출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그런 지지층을 더욱더 결집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이게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문자가 주고받은 게 지금 공개된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일종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부터 지금 공개가 된 건데 네. 대통령이 이거 대정부 질문까지 다 살펴보면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면은 일종의 만기 칠람 얘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 의중에 다 실린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역으로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약식회견의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요. 경찰의 내부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한 게 어제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소 좀 원칙론에 가까웠는데요. 오늘은 강도가 훨씬 세져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이 경찰 반발을 12.12 쿠데타에 빗댄 데 이어서 대통령이 오늘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건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온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좀 열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바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강한 입장 이후에 국무회의에 또 속전속결로 의결 이런 것들이 좀 일사천리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사전 승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빨리 네. 시행령을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도 입장이 어제하고 오늘은 좀 달라졌어요. 어제는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이 국기문란 표현을 언급한 건 사실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달 23일에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일어났을 때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격앙된 비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실 취임 후에 2차례에 걸쳐 사용한 이 국기문란 표현을 모두 경찰 조직을 향해서 꺼내들어서 사실 좀 검찰과 경찰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또 여권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또 그 정반대로 경찰의 반발도 더 거세지고 있어요. 네, 우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유산명 총경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를 법치국가가 아니라 시행령 국가로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개인이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국회를 향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 일선의 반발도 더욱 화력을 얻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경감 경위급 현장팀장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된 점입니다. 해당 회의도 유튜브로 생중계될 전망이고요. 처음 현장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서 경감은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회의 확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장소도 바꾼다고 하죠. 뭐 처음에는 실내에서 하려고 했다가 1,000명 정도 모인다고. 네, 맞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원래 하려고 했다가 네. 더 이제 넓어지니까 운동장 같은 데서 넓은 데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정치권 움직임 어떨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오전에 원내대책회의 대신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으로 찾아가서 경찰 장악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국기문란을 일으킨 건 윤석열 정부이고 또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은 경찰들이 아니라 윤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의결이 된 후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추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을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초선 의원들까지 나섰는데요. 초선 의원이 총 63명인데 여기서 김웅,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경찰들의 움직임을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규정한 지도부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이들은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경찰 움직임을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국 설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는데요. 행안부가 민주적인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정치경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권력 독점에 취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과 달리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뭐라 그러죠? 이상민 장관한테 딱 기다려라. 탄핵소추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고요. 그 의결이 된 이후에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본인이 이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국회 대응 방안에 대한 친서를 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위헌이나 위법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추를 제기할 것이라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딱 기다리십시오라고 적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하는 데 반대해서 자신을 이제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당에 남아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권은희 의원의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좀 내부 공감을 얻기는 조금 어렵다.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경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 형식상으로 보면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른바 징계를 강행하면서 네.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굉장히 거센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여야는 8월 4일로 그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연히 제대로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여야가 이 청문회장에서 양보 없는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경찰 내에서는 윤 후보자가 이미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윤희근 후보자의 거치도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네. 같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잖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출석했는데 쟁점이 된 내용들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해라면서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했고 소득세 역시 중하위 소득 구간에 더 혜택이 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을 땐 추경호 부총리가 살짝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홍 의원이 국내 10대 기업이 1,050조 원 투자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이들의 손목을 비튼 것 아닌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비트니 비틀어집디까라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서 찾는 등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서 맞섰습니다. LH 직원들의 기강회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된 것인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김현준 LH 사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평일이던 지난달 24일 본사 사무실을 전부 비웠고 또 지난달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신재생 에너지 견학을 간 LH 간부 3명이 일정 중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임 의원은 이러한 LH 내 기강회의 를 지적하면서 김현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박기를 해놓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 총리도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익감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감사원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개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당하게 거래한 LH 직원 8명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감사 과정에서 직원 25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한 8명 외에도 오늘 감사원은 농지를 불법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과 LH 직원 17명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도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오늘도 쟁점이 됐어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탈북 어민 북송이 유엔사 승인을 거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이 장관이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송을 진행한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 타격해 왔는데요. 어제 이 장관의 답변으로 여당으로서는 사실 좀 머쓱해진 상황이 된 것이었죠.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를 적폐로 몰기 위해 거짓 선동으로 신북풍몰이를 해왔다고 강하게 반격했는데요.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북송한 것은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라며 나중에 유엔사가 이 어민들이 포승줄에 묵히고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생특위가 열렸어요. 앞으로 어떤 민생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인지 궁금해요. 네,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긴 공전을 거치다가 지난 22일에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네. 이때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첫 발을 오늘 뗀 것인데요. 첫 전체회의 회의에서 여야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같은 무쟁점 법안에 대해 곧장 간사 간의 합의를 이뤄서 다음 달 2일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도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과 같은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입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늘 10월까지로 짧은데 다뤄야 될 현안은 좀 많고 여야 간에 이견차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네, 오늘 오후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국이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이 96.3%인데 순경 출신 경무관은 2.3%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즉각 경찰대 개혁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후에 7급으로 자동 임명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곧 불공정이고 이를 해결하면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경찰 내 인사 편중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도 있었죠. 네,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탈검찰화를 전격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 장관 업무보고 핵심은 검찰 수사의 확대였습니다. 9월부터 당장 적용되는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즉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 상당 부분을 빼앗겨서 민생범죄나 부정부패 대응이 쉽지 않다며 조세범죄 합동 수사단을 새로 설치하는 등 경제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넓힐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했던 대검찰청 정보관리 담당관실도 다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는 범죄 정보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일부 공직자 범죄를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정부 검찰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네, 경찰은 그렇습니다.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안부는 경찰국을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견제하겠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법무행정의 최우선으로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선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법률을 어떻게 바꾸고 집행하라는 식의 말씀은 안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인을 편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형벌 규정이 과하게 포함되는 경우 경제활동 주체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광복절 특사 문제가 다뤄질지 관심이 모였는데 한 장관이 말을 좀 아꼈다고요? 네, 사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보고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8.15 사면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수사한 건 맞지만 그건 검사로 그랬던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면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사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네, SNS를 통해서 국정농단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인데요. 안 의원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중대 사건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종범인 드루킹이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이 도중에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면 공정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 또한 2017년 당시 댓글 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됐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김 전 지사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가 커질지 당권 유지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아직도 시위 현장에서 조롱과 욕설을 마주하고 있다며 만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영우엔 열광하고 장애인 시인은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 박경석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인데요. 대표님도 혹시 네네. 보셨어요? 예, 뭐 다 보지는 못했고 일부 좀 봤습니다. 일단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나왔고 그게 또 열풍이라는 것 자체,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는 측면이 있으세요? 그럼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네. 어떤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또 시각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장애를 주제로 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야기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선입견이 뭐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은 좀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당연히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 어떤 차별 이런 문제가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영우에 대한 드라마에 대해서 언론의 언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매우 큰 시선의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어떤 같이 일상 속에서 같이 나누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들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네.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변화하는 면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반대로 좀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좀 장애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이러한 특정 직업에 대해서 일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통해서 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언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전장형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혹시 네네. 하셨습니까? 예. 오늘로 벌써 77일째 삭발하면서 하고 있고요. 출근길에 지하철 탑니다라는 이런 행사는 벌써 33번째 저희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계속 지하철 내에서 선전전하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제대로 보장하고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가 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하철 시위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같이 이제 만남을 갖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정부가 과연 아무것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냐. 네네. 이전에 요구했던 걸 그대로 지금도 요구하는 거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21년째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똑같은 대답이에요. 검토하고 있다,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장애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정권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지하철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시위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전장련에서 어떤 걸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고 난 뒤에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2005년도에 법이 명시된 이후에 국가계획을 스스로 수립했지만은 국가계획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조차도 받지 못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고요.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동할 기회조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저희는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격리하고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라는 이제 탈시설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권리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2023년도에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기획재정부 장관님 회의하는 공간에 불시에 방문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도 들은 이야기는 그냥 검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셔서 똑같은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해결 못했던 거 아니냐. 왜 문재인 그렇습니다.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시위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동안에 장애인 권리 보장에 무관심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지만 한 번에 모든 예산을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네네. 지금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네. 이걸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때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네. 그때는 지하철로도 내려가고 똑같이 지하철을 탔었고요. 버스도 멈추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만 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가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갈라치고 있는 현실의 문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장한 거는 한꺼번에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1년을 외쳤다라는 것은 단계적이라도 그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국가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 국가 계획에 따라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계획도 세우지만은 그러한 계획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국가는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는 정부가 스스로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부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다 해결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어떤 성의를 표시하면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시위 지금 계속 출퇴근 시위하시는 것도 힘든데 멈출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경제 대국의 10위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OECD 평균에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이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 배정입니다. 네. 적어도 그 정도의 경제 규모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을 차별해 왔던 역사적인 차별의 상황을 본다면
저희는 OECD 평균 정도는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정도의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재부 쪽에서는 또 만나자는 얘기 안 하던가요? 예. 저번에 이 장관님 면담했고요. 예. 저희가 8월 달에 그러면 실무라도 협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그거는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왜 기획재정부에만 이야기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실링이라는 예산의 규모를 배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부처 내에서 그 예산을 조정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링 자체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정도의 그러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 부처 내에서도 또 밀리고 그래서 좀 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시민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0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이너스 수준에 있는 이 예산을 0의 수준은 올려놓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획재정부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놓지 않으면은 출퇴근 시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먼저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장관이 시위 도중 불법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경찰서 네, 그렇습니다. 출석을 일단 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경찰서로 지금 분산이 돼서 지금 그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네. 경찰 쪽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다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사에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지구 끝까지 찾아와서 사법 대응을 하겠다, 엄정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6개,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저희를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6개 경찰서 중에 해화경찰서, 종로경찰서, 용성경찰서는 98년도에 제정된 장애인 편의정진법을 24년 동안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애인 편의정진법부터 장애인들에게 정당하게 국가가 특히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될 편의시설을 제공해라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6개 경찰서를 이제 하나로 다 모았던 것이 이제 남대문 경찰서로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굉장히 꼼수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말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왜 24년 동안 국가가 특히 공공기관이 경찰서가 장애인들의 이러한 접근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반성하고 좀 그 반성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열풍 이후에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좀 같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말씀 듣다 네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터뷰 네.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걸 뽑아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확실히 이제 휴가 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취미적이거나 즐기거나 재밌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뭐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위가 문화 네. 분야고요. 네. 키워드가 마크인데 혹시 뭔지 마크? 아세요? 마크? 문화 분야의 마크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아, 그래요? 아이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NCT 멤버인 마크 가수 이름입니다.
네, NCT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있는 NCT 드림의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 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게 1위로 꼽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팀에 대해서 이 순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 NCT 드림이라고 하는 팀이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그 콘서트 티켓팅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이게 키워드에 한번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이제 코로나19 근데 이 팀에 있었던 마크라는 친구가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티켓팅 전쟁이었던 29일부터 31일까지 일어난 이 NCT 드림 콘서트에 이 이제 NCT 마크라는 가수가 불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근데 NCT 외에도 코로나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챌린지 하면 우리가 이제 틱톡 챌린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지코라고 하는 힙합 네네. 가수인데요. 예. 아무노래라고 하는 이제 챌린지 장인이고 이 가수가 최근에 이제 또 챌린지를 또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번에 새로 앨범을 냈는데 괴짜라는 또 챌린지를 시작을 하고 또 챌린지 장인의 좀 귀환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가수 지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앨범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확진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미한 인통과 몸살 기운을 보이면서 재택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거나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좀 팬들의 안타까움 또 그리고 본인들의 안타까움들이 좀 SNS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때 또 확진자 많이 나왔을 때는 연예인들이 많이 감염돼서 방송 활동에 뭐 차질을 빚고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좀 조심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 2위 주제 살펴볼까요? 네, 2위 주제도 연애 분야고요. 영화 분야입니다. 근데 영화 분야에서 카테고리가 이제 키워드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지난 25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 영화의 VIP 시사회가 열렸는데 네. 영화 제목입니다. 근데 초호화 게스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방탄소년단의 진, 또 뭐 빅뱅의 탑, 가수 임영웅 씨, 그러니까 거의 뭐 세대별 대표 가수들이 다 그러네요. 모이기도 했고 배우 고수 씨 등이 다양한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엄청난 사진 세례가 벌어진 것인데요. 네. 이제 올해 이제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이제 영화 중에 하나로 좀 나온 게 비상선언이고 또 하나 키워드가 명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네. 과거 이제 이순신 장군 그린 명량 영화 기억하실 텐데 네.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산 용의 출연이 내일 개봉을 앞두고 화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극장가가 말씀드렸던 비상선언 그리고 한산 용의 출연 그래서 바다와 하늘의 뜨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영화는 항공 테러로 이제 무조건적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에서 이제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제 뭐 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관련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과거 개봉했던 영화하고 비교하면 너무 젊어졌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많은 좀 관심을 이끌고 있고 뭐 이제 그 시사에 보신 분들은 감독이 영리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이른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과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관객의 피드백들을 잘 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투자 금액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두 영화 다 모두 다 이제 이른바 우리가 1000만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이다 보니까 네. 이 두 영화가 어떻게 보면 쌍끌이로 이번 또 여름 극장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들 또 여름에는 재난 흥행 공식 과연 또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예 분야에 화제가 된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이게 방송 분야에서요 지상파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네. 최근에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앞서서 얘기했죠. 우영우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EN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채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트넘 이제 그 선수들이 네.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해서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축구 경기나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뭐 드라마라고 하면 응당 공중파에서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공중파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스포츠 경기들도 이런 뭐 특정 OTT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지상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뭐 예를 들면 PPL 등이 지상파였으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뭐 그 PPL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연 이 지상파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댓글상의 찬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 지상파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청률 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OTT 같은 경우 한 달에 뭐 10,000원 넘게도 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투자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간 광고나 이런 것도 이제 허용해주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약간 좀 뛰는 리그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렇죠. 글로벌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3위 주제도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여행 레저 분야인데 키워드는 역시 방학 그리고 휴가입니다. 이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또 오면은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외 여름 휴가를 최근에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티 날수가 많이 늘기 전에 빨리 갔다 오겠다. 그렇죠. 그 옛날처럼 또 하늘길 막히면 갈 수가 없을 테니까 네. 이 기회에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등생 아들을 둔 뭐 해외 그 자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뭐 마지막 가족 여행일 기회일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인터뷰들도 있었고요. 네. 그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분위기에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턴족이라고 하죠. 아, 이게 해외여행 가는 거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을 찾는 유턴족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다시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라고 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또 휴가철 여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응답자 93%가 국내 여행 계획이 있고 또 50% 이상이 호텔을 숙소로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렇게 여행하는 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나온 키워드가 반려견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반려견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가족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휴가를 반려견과 보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장소들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뭐 여행지들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인천대공원의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견 전용 또 중대형견 전용 놀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은 입마개와 묵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데들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의성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전용 수영장도 있고 또 뭐 훈련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가족같이 우리 아이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리스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까운 가족들하고 네. 리조트를 갔는데요. 바베큐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바베큐존이 위치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더 잘 만들어져 그렇겠네요. 있고. 많이 뛰어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반려견하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데요. 네. 사회 주제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 드디어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IT 과학 분야가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번 주에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인물 정말 IT계에 이 인물이 없으면 뉴스가 절반으로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의 한 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주에 참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들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일단 하나씩 보면 예. 첫 번째는 트위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트위터가 2분기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출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광고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인데요. 근데 이때 지금 트위터가 얘기한 게 이게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겠지만 원래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비싸게 인수, 뭐 57조 원 규모의 인수 내용의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일론 머스크 주장으로는 그들이 먼저 나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내가 볼 때는 이 트위터의 가짜 계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비율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 또 그 고위 임직원 몇 명을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퇴출시켰는데 그런 데 네. 있어서 나에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계약서 이미 사인을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트위터의 좀 주가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창업자 아내와
이 일론 머스크가 불륜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제 보도할 정도로 상당히 네. 공신력 있는 상황인데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의 아내와 일론 머스크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올해 초 한 파티에서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그 세르게이 브린, 그러니까 그 구글 공동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륜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런 정도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이제 잇따른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성추문에 휩싸이고 있는데 머스크 뉴럴링크 30대 여성 임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얻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항공 우주 업체인 스페이스X에서 2016년 전용 제트기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했다. 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헛소리다라고 하는 또 언급을 아이러니하게 또 트위터에다가 이제 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도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슈가 됐는데 예. 이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예. 미래에 우리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1년여 만에 75% 정도 지금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히려 테슬라의 결제 순환으로 사용하겠다. 근데 이거 이제 계획 중단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해 5월인데 근데 또 이제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파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의 말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CEO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네. 미국에 있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네.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데도 네. 여전히 기업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파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파업이 있었고요. 최근에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타결된 뒤에 노동자들이 이제 휴가도 반납하고 선박을 제 날짜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한창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25일부터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 이제 10,000명 정도 출근을 했고 원청 인력 80% 휴가를 반납하고 폭염 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업 기간에 불거졌었던 손해배상 소송, 또 노동조합 활동 등의 보장 등의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들이 노사 간의 관계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조성원 원청 하청구제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문제도 불씨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충청,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으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피부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내륙과 전북 서부, 경북 북부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3도 등 전국이 21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33도 등 전국이 26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 내일은 동해상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7도, 습도 7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알면 차마 쓸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먹을거리 중에서는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일반 제품 중에서는 화학제품이 그 사례가 될 겁니다. 생산의 결과물인 음식의 맛이나 물건의 효용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러니까 재배나 생산 과정에서 약탈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때론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급격히 보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로 구동하기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들은 탄소 중립에 일조하는 일종의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마련인데요. 이 소식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지 모르겠습니다. 배터리의 주 원료는 리튬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걸쳐 있는 아타카마 고원에서 채굴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 천연자원 보호협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생산 증가로 원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들은 아타카마 소금호수에서 소금물을 뽑아내 길게는 2년 동안 태양광에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 여기에서 나온 추출물에서 리튬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리튬 1kg을 생산하는데 평균 2200리터의 소금물이 필요한데 배터리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해마다 소금물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수의 물이 줄어들면서 주변 농지나 습지가 갈수록 건조해져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고 주변 환경도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산의 위치는 달라도 이런 현상은 리튬 광산에 있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이 채굴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채굴 업체들은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다가 얼굴이 화끈거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굴한 리튬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작 업체들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과 UN 인권선언 등을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전해드렸다시피 현지 분위기는 영 딴판입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원주민 걱정된다고 전기자동차 구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반론은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업들이 환경과 원주민의 삶 터전을 파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을 압박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your smiles. I know what it takes to fool this town. I'll do it till the sun goes down and all through the night time.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Keep my sunglasses on while I shed a tear. It's never the right time. Yeah. I put my arm around so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 around,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Break down, only alone I will cry out now. You'll never see what's hiding out deep down. Yeah, I know I've heard that to let you feel and show is the only way to make friendships grow, but I'm too afraid now. Yeah, I put my arm around so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 around,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 I put my arm around,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 around,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시아의 언스타퍼블 들으셨습니다. 김선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5299님께서 요새는 진짜 이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즐겨 입던 SPA 브랜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동 노동력 착취로 대량 생산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멀리하고 있는데 리튬 얘기는 몰랐습니다. 발견 덕분에 착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랄까요. 리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히토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 파괴를 많이 하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배터리 사용량이나 여러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과정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환경 파괴를 적게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5299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것 아니냐. 어제 네.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직전까지 왔네요. 네, 그러니까 99,327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링이 좀 주춤을 해서 네. 저는 이게 이제 정점인가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도 했었는데 증가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가 168명으로 전날보다 24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는 17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9시까지 집계가 전국에 97,617명. 내일은 아무래도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사실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확산세는 어느 정도 멈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여전히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BA5 변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기 때문에 검출률을 봤을 때 49.1%가 지난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전체 검출률이 56.3%여서 이미 이제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눈여겨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네. BA5가 면역 회피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감염 사례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를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3.72%니까 최소한 1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재감염 추정 사례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전해드렸던 BA2.75 이 켄타우로스 변이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약속했잖아요. 열심히 방역해서 그렇죠.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자 이렇게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했는데 재감염 사례도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려스럽네요. 네. 최근 확진자 가운데 싸이 흠뻑쇼 공연을 관람했다가 확진됐다. 이런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공연이기도 했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공연 전에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야외이긴 하지만 바짝바짝 붙어 있는. 거리두기가 사실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네. 이 마스크가 젖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비말이나 이 전파되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여벌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연기획사의 이야기였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가수 싸이 씨가 서울 콘서트 공연장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찬 걸로 봐서는 거리두기는 거의 뭐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 싸이 씨 공연을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즐기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리 지르고 싸이 씨의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본인도 즐기기 위해서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했다가 확진됐다라고 한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마스크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젖은 데다가 밀접 접촉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라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증샷을 찍는다고 마스크를 벗었다. 이런 목격담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투어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스크 위에 방수 마스크를 끼면 좀 나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도 그 마스크를 벗지 않고 견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미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괜찮나라는 염려가 있고 또 가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매를 하긴 했는데 가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방역 당국이 뭔가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위험 요인이 될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물을 뿌리는 형태의 대규모 공연 이후에 확진됐다는 제보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상황을 인지하고 세부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군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염이나 전파 기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흠뻑쇼 사례가 정말 집단 감염인지 혹은 또 다른 데서 사실 젊은 층의 감염률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를 확인 중이고 추가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싸이 씨가 다음 달 20일부터 20일까지 수원, 강릉, 여수, 대구, 부산을 돌면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인데 남은 공연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방역당국 입장에서 이 공연만 뭐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도 그러기는 있고, 조금 왜냐하면 어렵죠.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바로잡는다거나 네. 이러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확진자가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됐든 방역당국의 고민은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중복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삼계탕집 앞에 붙어있는 방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누가 아침에 이렇게 네. 오늘 중복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네. 이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중복이 맞긴 맞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날씨 보니까 뭐 중복은 중복이다라는 생각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절기들은요. 그러게요. 농사를 짓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맞춘 달력인데 이상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걸 보면서 조금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삼복더위 중에 중복입니다. 솥불도 곧 불어진다라고 하는 절기였는데요. 불볕더위가 이어졌고 지금 9시가 넘어서도 서울의 기온이 29.5도, 뭐 춘천, 대전이 28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열대야가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밤 사이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 많겠고 수도권과 충청,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도 대구, 경북 3개 지역에는 폭염경보,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이런 말씀 그래요? 안 드리고 오늘 싶은데. 낮은 사실은 좀 서울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조금 견딜만은 했거든요. 네. 근데 내일은 더 더워져요. 네,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 춘천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26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름 장마는 지금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울 일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에 순찰차들이 골목을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열 질환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순찰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올라도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체온이 높아지는 열사병들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사망자도 지금 온열 질환으로 7명이나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유아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낮에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물을 좀 많이들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네. 휴식을 바로 취하시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복을 맞아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뭐 특식을 일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우리는 삼계탕 먹지만 동물들은 그쵸. 어떤 보양식 먹습니까? 수박, 과일, 뭐 때로는 얼음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넘긴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굉장히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안에다가 과일을 넣어서 코끼리들이 이제 그걸 꺼내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범들한테는 사육사가 우럭을 이렇게 우럭.
네. 네. 면역력이 무더위에 네. 약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반달가슴곰들은 형역생색에 과일을 던져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달가슴곰한테 과일을 줘요? 네. 이게 굉장히 더운 시즌이기 때문에 동물원에서도 특별한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불곰한테는 보양식으로 잉어를 물속에 넣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은 이 활동성을 높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캥거루 고기랑 이런 것들로 사실 맹수들을 시베리아 호랑이에게는 그 뭐랄까 체력을 올려준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새로운 먹이들을 주면서 폭염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새로운 무기 뭘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캥거루 고기. 시베리아 호랑이한테요? 네, 시베리아 호랑이. 네. 그렇군요. 소간이나 얼린 닭고기처럼 이렇게 좀 그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네, 기운을 올린다고 표현을 해야 아니 될지 호랑이도 모르겠는데. 닭고기 먹는데. 네. 이현경 캐스터는 오늘 닭고기 삼계탕을 좀 드셨어요? 못 먹었습니다. 저는 새끼를 다 빵으로. 제대로 못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 네. 근데 요즘 2030 세대들은 복날이라고 뭐 삼계탕 애써 찾지 않는다고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MZ세대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맨날 먹는 치킨을 꼭 먹어야 해요? 그리고 왜 삼계탕을 먹어야 하죠? 라고 그래도 치킨하고 삼계탕은 다르죠.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2030이라고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우선은 치킨이 되게 자주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일주일에 2-3번, 뭐 제 가까운 지인들도 한 달에 3-4번씩 치킨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날을 특별히 챙겨서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더위에 바깥에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날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양식들을 좀 드시는데 2030 입장에서는 딱히 보양식을 챙겨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치킨을 자주 먹는데 굳이 삼계탕을 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취를 하거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슨 복날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걸 하는 게 약간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백숙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챙겨 먹고 영양제를 7종류나 먹는데 굳이 보양식을 먹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절기가 나타내는 개념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날씨 더우니까요. 땀 많이 흘리시니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날이 덥다 보니까 또 땀 많이 흘리는 분들은 요즘 목에 거는 선풍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학생들은 많이 하고 다니는 거 제가 보는데 근데 이 휴대용 선풍기를 조사했더니 발암물질 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측정이 됐다고요? 네. 특히나 이제 넥 선풍기라고 해서 멀리서 보면 헤드폰을 쓰시다가 목에 걸었나? 이런 생각을 전 처음에 했거든요. 그거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선풍기여서 제가 쓰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진짜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마스크를 다들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까운 데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셔서 저도 하나 살까 했었는데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는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얼굴 가까이 대고 쓰는 전자제품인데 이게 과연 안전할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겨서 시민단체에서 시판되는 손선풍기 6종, 목선풍기 4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제품의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성을 우려하는 4mgauss를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최대 300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파는 접촉면의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에 거는 선풍기가 있고 손에 드는 선풍기가 있다고 하면 목에 거는 선풍기가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 조절이 거의 안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 선풍기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니까 그게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자파가 머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전자파 문제를 사실 환경 오염물질로 간주를 해서 사실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풍기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손선풍기 같은 경우 25cm 가량 떨어져서 써야 되거든요. 전자파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쓰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목선풍기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달라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안전기준치를 크게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정부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부에서도 이거 기준치 마련해서 네. 미리 검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성을 우려하는 4밀리가우스를 모두 넘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 전자파 세기를 따로 측정을 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원래 이것도 사실은 이 선풍기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문제 제기가 2018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제보에 따라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측정 결과는 이미 이제 과거에 과기정통부에서 한 거는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고 보다 좀 정교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표준 절차에 따라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찜찜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조만간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리셨다가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넥선풍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전자파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건전지 넣어 사용하는 거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머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네. 돼요. 한여름 다시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소비자들이. 근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공신력 있게 네. 철저하게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좀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학생이 어떻게 시험 내용을 얻을 수 있었는지 빼냈는지 확인이 됐어요? 예. 사실 좀 놀랐는데 어제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험지가 들어있는 캐비넷이 예. CCTV가 있는 장소, 보이는 장소에 있고 네네. 교사 열 2명이 때 필요하다면서요. 키 2개를 꽂아야지만 열리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상을 못한 방법으로 해킹이 됐습니다. 해킹요? 그래서, 네. 학생이 선생님의 PC를 해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시험지를 꺼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근데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아예 교사 컴퓨터 4대에다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학교 교무실에 지난달 말에 침입을 해서 외벽을 타고 교무실 열린 창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몰래 들어간 다음에 그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 화면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랑 답안을 작성을 하셨겠죠. 예. 그리고 그거는 며칠 뒤에 교무실에 다시 들어가서 저장된 화면을 휴대용 저장 장치에 담아서 빼돌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켰냐면 또 들킨 과정도 이렇게 치밀하게 해킹을 해서 저희 시험 문제를 빼냈는데 라고 예. 생각하는 부분들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11일부터 치러졌었잖아요. 예. 근데 동급생들이 이 A군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쪽지 끝에다가 이렇게 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요거 쪽지를 찢어서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수상하게 여겼고 네. 거기에 시험 답안이 적혀 있다는 걸 동급생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알렸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지금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학생 2명을 우선 침입을 했으니까 건조물 침입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일단 불구속 입건을 했고요. 그래서 자백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적을 좀 더 잘 받겠다고 하는 욕심치고는 너무 계획적인 네. 범행이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학교의 관리 소홀 문제도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었다라고 하는 게 이 시험 관리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는 2018년에도 시험지 유출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시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부와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런데 단순 실수에 의해서 어쨌든 외벽을 타고 문이 열려 있는 교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뚫렸고 내분 전산망의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는 게 이번에 그걸 지적되고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깐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킹을 해서 답안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시험지가 보관된 장소에 대한 보안만 강화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중 잠금 장치, CCTV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이런 수법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일선학교 교사들도 참 정말 고민도 많아질 것 같고 네.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그런 네.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탐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